네,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 바로 공감 100% 시간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다각도로 알아보는 코너죠.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서류 전형 전략으로 접근한다입니다. 네. 하반기 공채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반가운 마음도 잠시 기업별 서류 전형 대비에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공감 100%에서는 취업의 첫 단추가 되는 서류 전형 통과 전략과 더불어서 실수를 줄이는 노하우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요. 오늘은 서류 전형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반기 공채 전략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기업 쪽에서 좀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하반기 공채? 네, 하반기 공채가 아직 본격적으로 다 나온 건 아닌데 네. 약간 좀 그 상반기를 돌이켜보자면 하반기 때 열린 채용이 좀 본격화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미리 발표하는 공기업 같은 데서는 우리는 열린 채용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마사회라든가 수자원공사 또는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 보는 거죠, 이력서를. 영어나 이런 거 됐고 그냥 너 자체가 와라라고 해서 에세이만 가져와라라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그 하반기에는 여러 대기업들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채용입니다. 네, 뭔가 채용 자체에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기업 말씀을 약간 해주셨지만 공기업에서는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고 하죠. 이게 그냥 공기업이 이게 그 상반된 그 장단점이 있었거든요. 예. 하나는 뽑는 데는 이렇게 열린 채용으로 뽑는데 근데 안 뽑는 게 문제죠. 아, 인원을 줄였어요? 네, 한 30개 기업 중에 15개 정도가 이번에는 좀 인원을 줄이겠다,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좀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힘이 빠질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였나요? 네, 일단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한 공개 채용 규모가 한 1,100명에서 1,200명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네. 작년에 한 1,600명 정도 넘었거든요. 그래서 16개 공기업이 앞으로 하반기 공개 채용은 또 없다, 줄인 데도 있고 아예 없다라고 한 데도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취준생들한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되겠죠. 네, 채용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공기업을 준비했던 친구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니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될 것 네. 같은데 그렇다면 줄인 곳들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네, 일단 채용 공고를 내는 한국가스공사가 있거든요. 이달 중 낼 텐데 150명의 신입사원을 뽑기로 했어요. 근데 작년에 비하면 33% 준 것이니까 200명 뽑았다가 이제 줄어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하반기 207명 뽑았던 한국수력원자력은요. 요즘 원자력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채 인원을 150명으로 줄이기로 했고요. 또 한국중부발전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도 97명, 70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60명, 15명으로 확 줄였거든요. 네. 또 한국감정원과 한국광고진흥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여기도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소개해드린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취업 문이 더 좁아졌으니까 더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려봤고 좀 채용 인원을 늘린 곳도 있죠. 네, 예. 좀 있죠.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103명에서 323명이 됐으니까 거의 3배 정도 는 게 있거든요. 예. 한국동서발전이라든가 한국석유공사, 또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가 좀 5개 기업 정도인데 이 정도가 좀 느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적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원수를 줄인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설마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클 그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결정이 난 이상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심적 부담감이 없이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많이 담담해졌을까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요. 네. 아까 내가 설마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취준생들이 생각할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왠지 나는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취준생들이에요. 근데 근거는 없어요. 근자감. 근자감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별로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 모습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걸 했을 때 가령 나한테 이런 피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좀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열린 채용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수험생들이, 취준생들이요, 되게 열린 줄 알아요. 근데 100명 뽑던 데가 500명 뽑고 1000명 뽑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똑같이 뽑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줄잖아요. 그 주니까 사실은 똑같이 뽑는데 채용 방식이 바뀐 것이다.
근데 열린 채용이라니까 굉장히 많이 뽑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채용 방식이 바뀌어서 그에 맞춰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어떤 그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지 열린 채용이니까 굉장히 많이 뽑아서 나한테 유리할 것이다 생각하면 바로 이런 결과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현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하반기 공채를 이제 준비 중인 우리 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공채 소식 접하면서 마음에 가는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수희 학생 어때요? 수를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네. 우선 저는 큰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웬만하면 다 써볼 생각이에요. 쭉 한번 써보겠다. 네, 쭉 진득하니 앉아서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뭐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예. 상호 학생은 어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게 대기업 위주로 쓸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공기업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온 대기업들 한 30개 정도 써볼 생각입니다. 30개 정도. 30개 정도.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낼 것 같은데 예.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오디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극도로 좀 예민해지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런 편인데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공채 시즌이 온다는 것 자체부터가 왠지 스트레스가 가중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좀 예민해지는 부분들 없나요? 지금 여름 때는 폭염 때문에 막 정신이 없다가 이제 선선해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해가 가는구나. 내년까지 가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압박감이 계속 들고 있어요. 네. 그래요. 뭐 시간에 대한 압박감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테고 상호 학생도 스트레스 좀 받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졸업을 앞두고서는 이제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졸업 전에 꼭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좀 스트레스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강박관념. 사실 뭐 취업을 준비하면서 전 스트레스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이 취업 스트레스는 당연한 건데 네. 사실 모든 취업생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여기에 예. 대해서도 되게 당연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저는 이거 취업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해서 안 받고 있다가 몇 %가 더 궁금했거든요. 그러게요. 예. 네, 이제 근데 받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92%였어요. 거의 다네요. 네, 8%는 안 받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잘 너무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답변을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예.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네. 아버지라든가 뭐 이렇게 뭐 물려받은 것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예.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 중에서도 더 문제는 92% 답변 중에 93.4%가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끝나지 않고 질병으로까지 연결됐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질병까지 올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스트레스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공채 시기에 좀 가중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바로 지금부터 이제 가중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추석이 금방 다가오잖아요. 추석 땐 여러 명이 모여서 어떻게 돼가니라고 그 질문 하나가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네.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증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가장 많이 겪는 주요 증상으로는 일단 무기력증. 같은 심리적 질환이죠. 이게 55.8%로 정말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증상, 불면증이나 소화불량 등 위장장애, 또 두통도 있었고 피부 트러블, 또 폭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것이 있었고 탈모 등의 증상도 호소를 했어요. 네.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좀 건강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의 뭐 종류, 다양한 질환들을 알아봤다면 그 스트레스의 때를 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타이밍에 격한 스트레스를 많이들 느낀다고 하던가요? 글쎄요, 저는 이 스트레스의 증상들을 보고 네. 현대인이라면 무슨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걸 겪고 있지 않나. 이 사람들이 회사에 가면 또 회사 때문에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뭔가 좀 잘 안 됐을 때인데 이게 지금 가장 안 됐을 때 취업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안 됐을 때가 1위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때예요. 1위가 네. 시작도 제대로 못 해보고. 네. 왜냐하면 그 면접이나 적성을 아예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서류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제일 수적으로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일반적이고요. 또 재밌는 건 주위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아유, 배가 아파. 그렇죠. 예, 예, 바로 예, 그런 예. 거죠. 예. 그다음에 합격을 이건 반드시 되는 거야라고 했는데 떨어졌을 때. 그 왜 떨어진지조차 모를 때 그럴 때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취업 준비로 이제 부모님한테 좀 아쉬운 소리 해야 될 때, 좀 비슷하게 돈 때문에 또 남들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난 구직 활동에 제약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취업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도 이 상위권의 순위들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막 배가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예. 스트레스가 갑자기 밀려오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예. 우리 취준생들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은 굳이 뽑자면은 어느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이야기하다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수희 학생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희한하게 하위권 돈 때문에 구직 활동에 제약 받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격증이나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게 만료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만료 기간이 지나갈 때쯤에는 이거 자격증 또 돈 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뭐 저희 같은데요. 출연료는 제때제때 지급되고 있죠. 그럼요. 통장이 촉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출연료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어야 될 것 같고. 예. 상호 학생은 어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에서 취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를 네. 듣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주변에 친구들이 취업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모르게 같이 좀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나도 취업을 해야 되는 시기구나. 그러면 좀 조급해질 때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무래도 또 친구들이 또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 방법은 사실 요인을 제거하는 건데 취업이라는 요인은 어떻게 또 제거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 1위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을 때라고 이야기가 나눴는데 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비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예. 이 스트레스라는 건 내가 어떤 걸 원하는데 안 됐을 때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비법은요. 서류 전형에 넣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떨어질 것이다 마음을 생각하는 비우는 게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정말 이거 비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럼요. 네.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네. 작년에 대기업에 합격한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어느 정도나 떨어져 봤습니까 했더니요. 거의 그 지금 합격한 사람도 25군데 정도를 넣거든요. 그 20군데나 19군데를 떨어져 봐요. 평균 통계적으로. 네. 근데 지금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넣고 떨어지면 스트레스 너무 받고 왜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통계적으로 한 20군데를 넣고 그중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한 4-5군데 된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넣고 좀 떨어지는 것도 많지만 붙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한 얘기 같고요. 예, 예. 하지만 뭐 이렇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남들보다도 내가 좀 특징적으로 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자신감이 붙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가장 먼저 얘기가 많이 되는 건 제목이죠. 제목. 네, 제목 같은 걸 잘 붙이면 좀 유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제목들을 좀 선호하던가요? 네, 일단 뭐 제목 자체를 붙이는 건요. 예. 솔직히 인사 담당자가 그걸 아주 꼼꼼히 다 읽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딱 보고서 좀 재밌게 생긴 거라든가 그런 거에 눈길이 좀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제목 있죠.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제목은 좀 눈에 안 띈다는 식상하고, 거죠. 예. 뭔가 좀 반전 있는 제목, 재밌는 제목들. 그래서 인사 담당자 66.7% 정도는 독특한 제목에 더 눈길이 간다라고 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재밌고 센스 있는 제목들을 붙이려고 하시면은 그래도 다른 자소서보다 눈에 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책이나 영화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이 제목부터 눈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마나 또 눈길을 끌 수 있는 제목을 붙이는 애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두 학생은 내가 눈길을 끌기 위해서 이런 제목까지 붙여봤다는 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희 학생? 저는 중문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논어나 맹자 같은 구절 같은 걸 제목으로 붙여본 적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네, 근데 너무 고루했는데 고루했나 봐요. 그래서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더 너무 평범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예, 상호 학생 어떤 경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턴을 지원하면서 썼던 제목 중 하나가 이제 네. 동아리에서 항상 이용하는 다름을 배우는 젊음이라고 다시 한번요. 다름을 배우는 젊음. 다름을 배우는 젊음. 네, 그걸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좀 쓰면서도 약간 좀 긴가민가 한 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네. 그래요. 두 학생이 붙인 제목이 정말 좀 먹힐 만한 제목이었는지 어떤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안 먹혔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상호 학생 돌직구를. 네. 돌직구. 상호 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가장 일반적인 대학생이라면 또 너무 그렇게 평범하지 않고 나름 이렇게 좀 멋있게 약간 겉멋도 들어간 그런 제목을 붙이기 마련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땐 씨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정도로 딱 안 들어오거든요. 한 번에 딱 들어오게 차라리 아주 쉽게 하는 게 훨씬 낫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얘기하고 다시 돌아봐야 되니까 좀 곤란했고 네. 수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논어나 맹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인사 담당자 이거 서류 검토하는 사람들은요. 예. 여기 이 친구들과 그건 2-3살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한문 싫어합니다. 그렇죠. 한문 교육 안 받았잖아요. 네. 그 논어 맹자 나오는 것 자체를 별로 이제 친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좀 안 좋고 뭐 류현진에게 뭐를 배웠습니다. 차라리 신선하게. 그 나이 또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그 수요자를 생각해서 읽는 사람이 누군지 독자를 생각해서 그 호기심을 자극해야죠. 그렇군요. 그럼 이시안 대표님이 보셨던 가장 신선했던 제목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예. 예전에 제가 한번 여기서 소개한 것 같은데 네. 뭐 맨체스터 감옥의 가치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네. 기억은 안 나시죠? 아니요, 내용 대충 기억. 어떤 학생이 뭐 축구 보러 갔다가 있었던 그렇죠. 뭐 그런 일 아니었어요? 진짜 네. 감옥 갔던 학생. 맨체스터 그
연기장 감옥, 사설 감옥에 갇혔는데 예. 거기서 그냥 잘 긍정적으로 있어가지고 혐의가 그 암표를 샀다는 혐의가 풀려서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 그냥 제목을 그냥 붙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기다 이런 건데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네. 근데 맨체스터 감옥에 갇히다. 근데 본 사람도 30대라고요. 근데 네. 박지성 한참 했을 때 맨체스터 하니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맨체스터 감옥이 있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신선한 거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눈에 띄는지를 포인트로 잡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낚아야 되죠. 네, 맞습니다. 잘 낚아봐야 될 것 여기 같아요. 낚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이 취준생들이 낚으려고요 무리수를 둬요. 그 신문 기자들이 가끔 이상한 거 하잖아요. 네. 예, 예. 이효리가 제주도에서 목격된 까닭은 해서 딱 들어가 보면 그냥 이효리가 제주도에서 목격되었다. 끝. 뮤직비디오 촬영차. 네. 막 괜히.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도 없고 까닭은 그러니까 그 까닭이 뭔지 궁금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냥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럼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궁금해서 들어간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만이 뽑혀야 되는 이유 뭐 이렇게 써놨는데 보면 뽑아주면 열심히 할 겁니다라고 써놨다는 거죠. 근데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대충 할 건데 저 사람만 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만이 뽑혀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제목을 쓰게 되면 이게 낚였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한치 차이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다른 서류 전형 합격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양보다 질이라고요. 양보다 질.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많이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자소서가 설명문일까 논설문일까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뭐 같으세요? 설명문, 논설문 중에? 자소서라고 하면? 전 설명문에 설명문.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는 어느 초등학교 나왔고 어느 중학교 나왔고 어느 대학교 나왔고 쫙 나열을 하는 거예요. 설명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은 논설문이거든요. 주장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우수한 인재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라. 네. 그리고 여기 얘기들이 근거가 돼요. 그럼 여기서 쫙 나열할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난 이런 인재다라고 해서 딱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나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글을 만들라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노하우를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네, 일단 그게 이제 딱 한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이 네. 일화가 이 인재의 어떤 장점을 설명한 게 맞아야 되고 또 이왕이면 그게 좀 길어지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게다가 빨리빨리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문단을 나눠서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어. 그다음에 또 이런 장점에서 이런 게 증명할 수 있으라고 해서 좀 눈에 띄게 딱딱 나눠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문단을 체계적으로 나눈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네, 일단 여기 인사 담당자들이요 문단을 나누면 어떻게 나눠보면 너무 또 도식적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를 궁금해서 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압도적으로요 몇 개의 문단을 나눠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97.4%가 대답을 했거든요. 한 번에 써진 건 다 읽기 귀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단으로 딱딱 해가지고 나누는데 중요한 건 문단마다의 주제는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단락이라는 건 주제가 다른 거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를 증명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장점 한 3-4개를 미리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장점마다 내가 단락을 딱딱 나눠가지고 하나의 완결되는 스토리를 만들겠다. 네. 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완결성을 가지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들어본 노하우들 제목을 정말 신선하게 잘 지어라. 그리고 또 문단을 나눠서 단순한 나열이 아닌 설득을 가지고 해라라는 뭐 이런 노하우들 배워봤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수희 학생? 저는 문단은 정말 잘 나누고 있는 것 같았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에서 너무 실패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요. 좀 이제 식상하거나 혹은 너무 고루한 제목보다는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앞서가지 못해도 따라라도 갈 수 있어야 네. 돼요. 좋습니다. 상호 학생은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문단 나눠 쓴다는 게 되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일화를 나눠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었는데 좀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새롭게 일어섰을 때는 좀 문단을 나눠서 제대로 한번 써봐야겠다. 네. 네, 일단 두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을 짚어주고 싶으신지 서류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자소서 할 때 가끔 장단점이 나오고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단점을 물어봤을 때요. 장점이야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단점을 물어봤을 때는
너무 비슷한 얘기를 써요. 그게 뭐냐면 한 80%가 그 학생의 단점은 뭐죠?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이 저의 단점입니다. 하고 뻥을 치는 거죠. 이게 사실 장점인데요. 그러다 어떤 면접에서는 나가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왜요? 내가 단점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학생은 좀 장점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 사람도 짜증이 났던 거죠. 하도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단점 같은 걸 쓸 때는요. 그런 걸 얘기해야 될 때는 단점을 실제로 쓰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난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보완할 생각이다. 나는 너무 덜렁댄다. 그렇다면 난 계속적인 메모 습관을 통해서 이걸 보완하고 있다라고 해서 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가는 인재다라고 이렇게 단점을 좀 커버하는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그 답이에요. 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모의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단점을 얘기해 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한번 우리 대표님에게 직접 한번 코치를 받아봅시다. 네. 수희 학생의 단점이 뭐예요? 저 아까 덜렁대는 거랑 좀 비슷한데 기억력이 정말 안 좋아요. 네, 붕어보다 못한 기억력이라고. 그래요. 일단 접수. 일단 심각한 것 일단 같아요. 접수. 상무 학생 단점은?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귀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거든요. 저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좀 그게 사실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요 단점을 말하면서도 좀 점수 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방금 같이 뭐 붕어 기억력이라고 한다면 예. 이런 거는 그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메모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메모강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이제 많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되는 거겠고요. 또 뭐라고 하셨죠? 우유부단한 거. 우유부단한 거. 본인도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시죠? 메모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유부단한 것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리더로 서보려고 하고 일부러 좀 사소한 결정 같은 건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서 중요한 결정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갖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욱한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요. 예. 참으세요. 참으세요. 무조건 참는 수밖에 없죠. 네, 잘 참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욱했을 때요. 네. 이런 거죠. 저는 욱했을 때, 뭔가 성격이 욱했을 때, 그동안에 내가 욱했다가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욱하는 건 순간이고 나중에 생각하면 그거 수습하려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 생각해보면 야, 지금 참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신의 단점에서 비롯됐던 경험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제대로 된 어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시안 대표님 또 당부하고 싶은 사항 우리 학생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일단 지금 9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자소서의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아직도 자소서를 좀 작성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다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그 단락을 나눈다는 건 결국 나의 장점들을 몇 개 나눈다는 거거든요. 장점을 먼저 자기가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떤 기업의 자소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하지 말고 지금 그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를 생각해 놓으시면 한 1, 2주일간에 실제로 자소서가 그 공고가 됐을 때는 바로바로 그것도 활용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도 오늘 많은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자, 어떤 궁금증이 생겼는지 한번 간단하게 질문 들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수희 학생. 저 문단을 나누라고 했는데 그 문단을 그러니까 어떤 자소서엔 주의사항이 딱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이 나누지 말라고. 네. 그래서 몇 개 정도가 적당할지 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네. 3, 4개요. 네 개의 문단. 3, 4개의 장점을 얘기하라는 거죠. 네. 너무 많이 나열하지 말고 3, 4개 정도로 집중해서 하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상호 학생은 어떤 거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제목을 붙일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인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제 경험을 좀 축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을지. 인용하는 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누구라도 네. 할 수 있는데 내 경험은 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시안 대표님의 마지막 당부 사항과 더불어 우리 학생들의 궁금한 점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체크를 해드려봤습니다.